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 없이 추진하다가는 네. 그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4, 5년 뒤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랬었어요. 정부에서는 이 국민의 뜻이라고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결국은 그 에너지 단가 올렸어요. 답이 없죠.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그거는 내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1순위는 중국, 러시아, 2순위는 북한, 이란. 고작 한 명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매주 저희 10명 이상 죽어나가는데. 오늘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저자이신 김동현 기자님을 모시고 미국과 국제 질서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13년 정도 이제 기자 경력이 있고요. Voice of Americ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린란드 합병, 캐나다 합병 같은 또 러우 전쟁 같은 주제에서 좀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유주의 대장 미국 대통령이 좀 예측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미국은 사실 이건 예고된 겁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해가지고 미중 패권 경쟁에 이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전략을 이제 발표하게 돼요. 거기서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국가와의 경쟁에서 미국의 자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순위에 따른 위협. 1순위는 중국, 러시아, 2순위는 북한, 그리고 이란, 3순위는 테러. 이렇게 나눠서 기회의 비용을 따지면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결국은 이제 세계 자유주의 대장 미국이 왜 일어나라는 거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우리는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하지 않는다. 결국은 더 이상 그 엉클샘에게서 돈을 우리도 노쇠해졌으니까 우리한테서 돈 빼먹지 말라. 니네 안보는 니네가 지켜라. 라는 이 주의가 이제 더 강해진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왜 지금 트럼프 2기가 중요하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어쨌든 정권이 이제 바이든 정권에 탈취당했잖아요.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그런 이제 극단주의적 마가파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산층을 처음으로 이제 대변하는 이제 포퓰리스트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지금까지는 외교안보 같은 경우 특히 엘리트들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실 폼페오도 몇몇 충성받을만 빼고는 다 이제 등을 돌리거나 잘렸거든요. 그런 존 볼턴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했던 그 전략에서 많은 부분 타협을 했어야 됐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 실패해서 이제 배운다고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대장 우리가 가진 게 많으니까 좀 우리한테 의존해도 미국이 좀 해줄게 이런 모습은 이제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사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브앤테이크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가령 제가 아직도 지금 트럼프 1기 때 제가 취재했던 많은 국방부나 국무부 사람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자면은 가령 최근에 이제 관세 발표를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맹들한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특히 어떤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했었죠. 이런 분석도 있었죠. 아니 우리가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탈중국화하면서 많은 공장들이 결국은 이제 동남아로 갔었는데 지금 동남아까지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말을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 중국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동남아까지 갔는데 그 동남아도 때려버리면 그리고 우리한테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게 미국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대가냐 중국한테 이렇게 마찰을 이루면서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전직 관리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이해는 하는데 미국 전직 관리 트럼프 1기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근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많은 이제 마가 쪽에 이제 트럼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맹들한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이다. 가령 안보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어쨌든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피를 흘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에 비해 그러니까 정말로
따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 또 정말 얼만큼 우리한테 기여를 했어? 일방적이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기술을 전수해갖고 한국을 먹여 살린 건데, 너네가 그만큼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거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갖고 잘 먹고 살고 우리의 이제 특히 중산층의 이제 산업 경쟁력이 다 이제 어떻게 몰락했을 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잘 빨아먹지 않았냐. 이런 심리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관세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청구서를 낼 때가 됐다. 결국 그 6.25 전쟁 때 우리가 흘린 피값에 대한 청구서를 이제 우리는 받는 거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옛날에는 약간 엄마 아빠 같이 퍼주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형제 자매 같이 된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장님께서도 이제 민주당 그 부연구원 출신 네. 원장님이신데 국민일보에 되게 재밌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이제 육아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제 떨어지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독립심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건국 신화 자체가 이제 독립에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학비는 결국 네가 벌어라. 네.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독립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학생들 학비 같은 것을 론으로 많이 하고 부모님 일절 지원 안 해주는 경우 케이스가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학교 학비뿐만 아니라 결혼 자금까지도 아직도 약간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 어른에 대한 컨셉트가 좀 미국과 확실히 한국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노쇠해졌기 때문에 이제 독립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해가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어른으로서 이 집안일을 하라. 라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정말 지금 미국이 큰 한판 승부를 중국과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뭐 엘브리지 콜비 같은 이제 국방부 정책차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위협 순위를 다 이제 관여할 수는 없고 네. 결국 그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위협 순위들은 동맹들에게 네. 이제 맡기거나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미국은 뭐냐면은 중국과의 소위 세계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네.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도 하고 조금 뭐 돈도 더 많이 쓰고 동맹들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할 수는 이제 힘의 균형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소련 시대하고 중국 시대는 다른 게 엄밀한 소련은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대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군비 경쟁을 계속 출혈을 강요하면 소련도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서 네. 경제도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사실상 지금 미국의 GDP 한 70%를 따라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소련 시대처럼 봉쇄 전략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찰 국가도 하면서 왜냐하면 국방하고 경제도 같이 제로섬 관계인데 중국과의 어떤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이제 군비 경제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네. 다 하기엔 재정 방만성이 워낙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잖아요. 물론 동시에 미국 패권에도 사실은 미국 패권이 우선이고 그 뒤에 이제 그래도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좋은 거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이기 상황에서는 네.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그 소위에서 윌슨주의고. 네. 이거 보면은 제가 그 작년에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제 또 책 인터뷰 네. 같이 해주셔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도래하면은 아마 미국 역사상 첫 현실주의자들이 입각한 정치가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그 윌슨주의가 오면서 세계 경찰 국가라는 게 사실은 물론 그 명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국익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니까. 그러면서 공급만도 미국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실리주의이기도 하지만 명분은 어쨌든 이상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계에서 이걸 확산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부시 때도 마찬가지라서 그게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 됐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명분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민주주의 국가가 확산이 돼야지 세계는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제 이상주의의 바탕을 뒀다면은 지금의 이제 트럼프의 내각 구성한 사람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그 국무부 장관이 다 보면은 자기네 젊었을 때 해외 파병 갔던 사람들이에요. 참고로 저도 이제 해외 파병을 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8진 2006년도에 네. 가서 그때 같이 함께 있었던 전우 중에 통역병 전우 중에 윤장호 하사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전우가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사래요. 한국군으로서.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제 책에도 나오지만 미군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죽음이었고 네. 한국에서도 완전히 그 파병 반대론이 굉장히 크게 휩쓸렸던 전쟁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작 한 명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는 매주 저희 10명 이상 죽어나가는데 동맹 저기는 전투병과도 아니고 후방에 있어갖고 한 명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한다. 굉장히 이런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동맹들 후방에서 이제 생색만 내고 이런 동맹들은 불신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장관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을 하면서 내 전우가 죽었고 그리고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관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그리고 다 많은 동맹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 미국가 결국 9.11 테러 그러니까 미국의만 전쟁인데 왜 우리가 끌려 들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이게 테러라는 것은 전 세계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국제 테러 단체인 것이고 중동에서도 많은 테러를 일으켰고 동남아시아도 많은 테러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온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공재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테러에 근절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경찰국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구사력을 하긴 하지만 이건 너네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도 참석을 해야지. 애초에 그런 면에서 국제안보지원군이 형성이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동맹인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딱 현장을 가서 지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봤더니 죽는 사람들은 전장에서 기껏해야 이제 미국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던 영국, 뭐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고 다른 동맹들은 한국까지 포함해서 일본까지 다 뒷짐지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는 이제 20대 30대였는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동맹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불신론자들이 이제 장관이 되고 네. 차관이 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는 뭐냐면 또 부시 때 같은 공화당이라고 다른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켰던 이제 네오콘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상주의자였어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면서 이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현실주의자들이 대도한 겁니다. 전쟁은 싫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이런 무분별한 전쟁에 참전을 해야지? 우리 국익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은데? 그리고 왜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벤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안 배경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의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학벌은 좋다고 하지만, 그 사람 책도 보면은. 힐빌리의 노래. 그거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스펙은
이제 그 그 아이비리그 나온 거 졸업장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집안이 부도하거나 뭐 자살하거나 뭐 이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 엘리트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해야 되며 세계 패권 국가를 해야 되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패권을 놓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이제 뭐냐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한 짐 덜어놓고 우리도 보통 국가들처럼 현실주의적인 정치를 좀 하자. 우리도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좀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좀 챙기고 우리 국민도 좀 챙기자. 뭘 그 세계의 경찰 국가를 하면서 남한테 그러니까 엘리트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근데 중산층 그래서 다 망했지 않냐. 우리는 이제 한국이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이 자기네 국익을 하는 거 중국이 자기네 국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통 국가로서 네. 하겠다. 라는 그런 되게 심플한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좀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챙기겠다.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는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봤을 때 사실 세계 경찰 국가를 했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은 정말로 원로주의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우리 안방에서만 놀게라는 주의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갈증을 미국 대중들의 갈증을 긁어준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라는 게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많다. 이게 그럼 미중 패권 경쟁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은 네.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패권적인 지위를 놓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지만 중국과의 국가 대 국가에 경쟁하면서 그런 도덕이나 뭐 인권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힘의 우위에 따른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힘의 우위를 압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동맹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동맹들을 갈취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전혀 꺼리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되게 쇼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제 성향도 굉장히 미국도 대통령제 중심 국가다 보니까 많은 엘리트들은 이렇게 하면은 너무 단기 극약 초방이기 때문에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위가 흔들릴 때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화당 내에서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미국 정치에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트럼프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자기가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자신이 있는데다가 이제 다음 선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4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은 원래 같았으면 이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한 권좌를 뺏겼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봤을 때 4년 동안 그 레거시, 자기가 어떤 유산을 남길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망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설사 이게 미국의 장기 국익 관점에서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내 때 일어나지 않으면 돼.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래도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돼.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 사실 국내 정치나 이런 거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으니까 그냥 이거 비슷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뭐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가 있냐면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의 그 탈원전 정책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그때 국내 기자를 했을 때 취재를 했었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분명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대안 없이 추진하다가는 네. 지금이야 단장 한전이 이제 독과점 구역이기 때문에 수익이 흑자 모델을 하겠지만 네. 이게 쌓이고 하면은 그 원전을 줄이면 결국은 에너지 단가 올라가기 때문에 4, 5년 뒤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다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 국민의 뜻이라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네. 결국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결국은 그 에너지 단가 올렸어요. 그렇죠. 요금 인상했잖아요. 했는데도 지금 답이 없죠. 답이 없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권의 생각은 뭐냐면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그때 집권 50년 계획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당연히 다음 정권도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이야 지금 억제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많은 정책 당국자는 나는 뭐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왜냐면은 그거는 내 정권 때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똑같은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다음 후임 정권에서 똥을 치우는 거고 어쨌든 나는 탈원전 했다. 레거시를 이제 세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트럼프도 그런 비슷한 관점이다. 그렇죠. 결국은 지금 단기 처방은 내 때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4년 동안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년 동안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한 게 따라서 최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트럼프 이제 2기 때 정책 무엇인가 하면 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트럼프도 먼저 가끔가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북한하고 대화 관심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건 그냥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 성격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하노이 2차례 회담까지 했었고 뭐 노벨 평화상 받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게 여러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 순위일까에서는 사실은 많은 이제 심지어 미국 트럼프 1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동 분쟁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과의 미중 패권 경쟁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이제 한반도 프로세싱, 그러니까 한반도 중재자론을 갖고 가지고 이제 트럼프와 이제 북한을 이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트럼프는 뭐냐면은 심지어 전에 있던 전임 정부였던 오바마 정권이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호승심 때문에 그럼 나는 대깔꼬마니처럼 이란과 대응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일까 했을 때 북한이 딱 걸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다. 그리고 4년밖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굉장히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나도 기다릴 수 있어. 아쉬운 거는 트럼프지 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는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우선순위가 아니다. 기자님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뭐 어떤 책이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외교안보 쪽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를 이제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취재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이 책이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책인데 다행히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좀 그 교보문고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치사회 부문 2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1위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이었고 4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하고 경쟁해서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치사회 부분에서 이제 8위를 했고요. 그래서 요는 결국은 우리가 정말 미국을 알고 있는가 너무 우리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죠.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놓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좀 반성하면서 쓰게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딩은 이제 한반도 천동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외교가에서 좀 유행했던 용어를 제가 이제 대중언어로 좀 바꿔서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니까 미국의 의중을 놓치고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는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고자 책을 썼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